서준호 씨 아버지 맞죠? 서준영 차장. 해양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 앞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13년 전 해광해온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건 침묵하시는 건 인정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버지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변명이시네요. 피해자는 13년간 거리를 떠돌았는데 가해자 아들은 변명만 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카메라가 제 얼굴을 비췄어요. 무너지는 표정까지 전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버지를 자수시켰다는 걸요. 13년간 숨겨진 진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호입니다. 부산신항에서 항만 안전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6년째입니다. 컨테이너가 쌓이고 크레인이 움직이는 그 소음 속에서 저는 매일 안전점검표에 체크를 하고 작업자들의 헬멧과 안전화를 확인했죠. 규정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은 단조로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월급은 정확히 들어왔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인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게 맞는 건가? 그날도 평범한 퇴근길이었습니다. 오후 6시 해운대역 2번 출구 쪽 플랫폼이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끼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사람을 봤습니다.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여성이었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부산 지하철에서 노숙인을 보는 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봤거든요.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을 13년 전에 매일 봤으니까요. 서연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이불 속으로 얼굴을 더 깊이 숨겼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서연이었어요.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해양 생물학을 전공하고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던 똑똑하고 당찬 여자. 커피보다 녹차를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이면 창문 앞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보던 사람.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저예요. 준호. 아니라니까요. 그녀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이불 끝을 꽉 쥐고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오래 씻지 못한 사람의 냄새였죠. 옷도 여러 겹 껴입고 있었는데 다 낡고 더러웠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3년 전 그녀와 헤어질 때 저는 군대에 가야 했고 그녀는 서울의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죠. 철없던 25살의 결정이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저는 가끔 SNS를 뒤져봤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서연 씨, 일어나요. 같이 가요. 어디요? 제 집이요. 일단 씻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천천히 얘기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제발. 그냥 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11월 끝자락이었으니까요. 손등엔 상처가 몇 개 보였고 손톱은 깨져 있었어요. 안 갈 거예요. 저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서연 씨가 일어날 때까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죠.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1시간만요. 1시간만 있다가 갈게요. 네. 저는 대답했지만 1시간이고 뭐고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희를 힐끗 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서연 씨는 창밖만 보고 있었고 저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죠.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부산 신항 근처라 집값은 싸지만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깨끗했어요. 저는 매일 청소했거든요. 씻을래요? 네. 서연 씨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 김치, 두부, 대파,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13년 전 제가 자취방에서 끓여줬을 때 이거 진짜 맛있다고 웃으며 2그릇을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욕실 문 너머로 샤워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서 대파를 썰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인가? 13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노숙인이 되어 내 집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다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두부를 넣고 된장을 조금 더 풀었어요. 간을 맞추고 불을 줄였습니다. 한참 후 욕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 씨가 나왔습니다. 제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앉아요. 네.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찌개와 밥을 내왔어요. 김치도 작은 접시에 담아서 같이 놓았죠. 드세요. 고마워요.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떴어요. 첫 술을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그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저 지켜봤어요. 그녀는 2그릇을 먹었습니다. 13년 전처럼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어디로요? 그냥. 서연 씨.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요. 내일 얘기해요. 괜찮죠?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침대를 내주고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가끔 멎는 것처럼 느껴졌고 가끔 너무 빨랐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그녀는 떠나려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있어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서연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었죠. 화면 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두려움 같기도 하고 절망 같기도 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그녀에게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은 아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서연 씨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침대 끝에 웅크린 채로요. 이불을 제대로 덮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줬어요. 얼굴을 보니 여인 게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빵을 구웠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2개 만들었어요. 냉장고에 우유가 있어서 같이 꺼내놨죠. 평범한 아침 준비였지만 왠지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연 씨가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네. 그녀는 여전히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빵을 먹지 않았어요. 우유만 조금 마셨죠. 서연 씨. 네.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예요? 연락도 없이 왜 사라진 거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저도 찾아봤어요. SNS도 뒤지고 공통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서연 씨가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어제 그 플랫폼에서 왜 그렇게 있었어요? 서연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설명 좀 해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냥 말할 수 없어요. 그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닿았습니다. 플라스틱 밴드였어요. 병원에서 채우는 그런 환자 인식 밴드요. 저는 그녀의 소매를 살짝 걷었습니다. 서연 씨는 놀라며 손을 뺐지만 저는 이미 봤어요. 흰색 밴드에 파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해광재단 의료센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광재단이요? 해광재단 의료센터? 서연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으로 밴드를 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광재단. 부산의 대형 해운회사 해광해운이 운영하는 자선재단이었어요. 무료 진료, 의료 지원, 저소득층 환자 후원.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해광해운은 제 아버지가 30년간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서연 씨, 거기서 치료받은 거예요? 왜요? 무슨 병이었어요? 언제부터예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채로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해광재단 의료센터를 검색했어요.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부산 중구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혹시 묻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어요. 떨고 있는 어깨, 쥐어짜듯 움켜쥔 손, 고개를 숙인 얼굴. 13년 전에 당차고 박던 서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오늘은 안 물을게요. 고마워요. 근데 서연 씨 하나만 대답해줘요. 뭔데요? 지금 어디 사는 곳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가족은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친구는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어요. 당분간. 안 돼요. 왜요? 폐 끼치잖아요. 폐 아니에요. 준호 씨, 저 진짜. 서연 씨.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살아요.
방 하나 더 있어요. 거기 쓰면 돼요. 밥은 제가 하고 청소는 같이 하고 그렇게 지내요. 괜찮죠? 나중에 정리되면 나가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기 있어요. 서연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만요. 네. 저는 대답했지만 일주일로 끝날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서연 씨는 집에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그림처럼요. 저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삼겹살을 꺼내서 구웠어요. 상추도 씻고 쌈장도 준비했죠. 서연 씨가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같이 먹어요. 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저는 슬쩍 물었어요. 낮에 뭐 했어요? 그냥 있었어요. 심심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고기를 구워 그녀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서연 씨는 그걸 먹으면서 또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네, 아버지. 준호야, 주말에 집 좀 와라.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 일은 어떠냐? 괜찮아요. 그래,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해광해운에서 32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격리부 차장이에요. 정년까지 3년 남았죠.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회사에 충성했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회사 재단에서 서연 씨가 치료를 받았다. 왜일까요? 무료 진료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였습니다. 부산 신항 확장 공사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해광해운 로고가 보였습니다. 서연 씨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 씨? 네. 괜찮아요? 네. 그녀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뭔가 있다. 해광재단, 해광해운, 그리고 서연 씨 사이에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녀를 이렇게 만든 원인 중 하나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해광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의료센터 소개, 진료 안내, 후원 안내. 평범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해광재단이 함께합니다. 건강한 내일. 저는 서연 씨를 떠올렸습니다. 플랫폼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모습, 떨리던 손, 초점 없는 눈동자. 그녀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아니, 그녀에게서 내일을 빼앗아간 건 뭘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안이 서서히 번져왔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댁에 가야 했어요. 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부모님 댁에 다녀올게요. 저녁 때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사흘째였지만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창가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누워 있거나. 그게 전부였죠. 저는 버스를 타고 연제구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된 아파트였어요. 아버지가 회사 다니며 모은 돈으로 산 곳이었죠.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왔니? 네, 어머니.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래, 들어와.
국 끓여놨다. 집안엔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독서용 안경을 쓰고 천천히 지면을 넘기고 계셨죠. 아버지. 응, 왔구나. 밥 먹어라. 짧은 인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분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새 회사는 어떠니? 괜찮아요. 힘들진 않고? 네, 괜찮아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어머니는 걱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혼자 사는 게 늘 마음에 걸리셨죠. 아버지는 신문을 덮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준호야. 네. 요새 회사에서 인원 감축한다던데. 네. 신문에 나왔더라. 해운업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도요? 모르겠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데 소문은 돈다. 괜찮으시겠어요? 나야 정년까지 3년이면 되니까. 근데 젊은 애들은 힘들겠지. 아버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32년이요. 한 회사에서 32년을 버텼다는 게 대단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버지가 뭘 보고 겪었을까?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방이었어요. 책상, 침대. 다 그대로였습니다. 책장엔 대학 교재들이 꽂혀 있었고 오래된 노트도 몇 권 보였죠.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옛날 물건들이 나왔어요. 학생증, 사진, 영화 티켓. 그리고 USB 하나.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이었고 겉면에 작은 글씨로 201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안에 파일이 몇 개 있었죠. 대부분 대학 과제 파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광해운 2012 내부 자료. PDF.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해운 물류 관련 데이터였어요. 컨테이너 운송량, 항로별 수익률, 연료비 지출 내역.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있었어요. 2012년 3분기 해외법인 송금 내역 검토 필요. 그 옆에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상함. 금액이 맞지 않음.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서연 씨 글씨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3년 전 서연 씨는 해광해운 자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해양 데이터 분석팀이었어요. 그때 저도 아버지 소개로 그 회사에서 단기 인턴을 했었죠.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연락이 끊겼다가 회사에서 우연히 재회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까워졌죠. 그런데 어느 날 서연 씨가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이유도 모르게요. 계약 종료라는 말만 들었어요. 저는 이상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서연 씨는 사라진 뒤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자료가 증거였어요. 저는 파일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송금 내역이 여러 건 나왔어요. 싱가포르, 홍콩, 케이만 제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조세 회피처들이었죠. 금액도 컸어요. 수십억 원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또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해야 하나? 근데 누구한테? 서연 씨가 고민했던 거예요.
내부 비리를 발견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해고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뉴스였습니다. 아버지, 응? 2012년에 회사에서 뭐 큰일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는 한참 저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에 감사 들어왔었지. 감사요? 응. 국세청에서 해외 법인 관련해서 결과는요? 별거 없었어. 서류상 문제 없다고 나왔으니까. 진짜 문제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호야, 왜 그걸 묻냐? 그냥요.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 필요 없는 일들이다. 하지만, 준호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넌 내일이나 잘해. 알겠지? 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 씨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고 화면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TV를 끄고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꽂고 인터넷을 열었어요. 해광해운 2012 비리를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몇 개 나왔어요. 해광해운 해외 탈루 의혹, 국세청 조사, 부산 중견 해운사 페이퍼 컴퍼니 통한 자금 세탁 의혹, 해광해운 측 전혀 사실 묵은 강력 부인, 그리고 마지막 기사, 해광해운 국세청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 2012년 11월 기사였습니다. 서연 씨가 해고된 게 그해 9월이었어요. 국세청 조사가 시작된 게 10월이었고요. 그리고 무혐의가 나온 게 11월이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해광해운 데이터 조작, 해광해운 내부 고발, 해광해운 2012. 그런데 관련 기사는 더 이상 없었어요. 다 사라진 것처럼요. 아니, 묻힌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거리엔 가로등이 켜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연 씨는 13년 전 뭔가를 봤어요. 회사의 비리를 발견했고 그걸 문제 삼으려 했죠. 그런데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누가 그녀를 사라지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해광재단에서의 치료는 뭐였을까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알아낼게요. 뭐가 있었는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진실을 찾겠다고. 서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제 아버지 회사와 관련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마주할 거라고. 설령 그 끝에 뭐가 있든지요.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이 온몸을 감쌌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기처를 찾아야 했어요. 해광해운의 전 재무이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2012년 당시 재무팀을 총괄했던 인물이었죠.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퇴직 후 부산 남구에서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주소를 메모하고 집을 나섰어요. 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먼저 드세요. 어디 가세요? 볼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는 분이요. 금방 올게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서연 씨한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남구로 갔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1층에 도기철 회계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창엔 먼지가 앉아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았어요. 책상 2개, 파일 캐비닛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석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저. 해광해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해광해운? 네. 2012년 일인데요. 나가세요. 예. 나가라고요.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는 다시 서류를 봤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도기철 이사님 맞으시죠? 전 이사 아닙니다. 그냥 회계사예요. 당시 재무이사셨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그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회사에서? 아니면 언론?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서연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변했어요. 모릅니다. 2012년에 해양 데이터 분석팀에 있었던. 모른다니까요. 거짓말 마세요. 아시잖아요. 도기철은 일어났습니다. 저보다 키가 컸어요.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 보고 거짓말하래요? 젊은 친구가 와서 옛날 일 들춰내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진실이 알고 싶어서요. 진실? 그가 비웃었습니다. 진실은 없어요. 다 묻혔어요. 13년 전에. 그래도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서류도 없고 기록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다 정리됐어요. 정리됐다는 게 무슨? 회사가 다 처리했어요. 깔끔하게. 아무 문제 없이. 국세청도 넘어갔고 언론도 입 다물었고 관련자들도 다 입 닫았어요. 끝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왜 그 여자 얘기를 꺼내요? 그 여자도 이미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서연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기철이 헛웃음을 쳤어요. 무슨 짓?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사가 그냥 정리한 거죠. 내부 정보 유출자로요. 뭐라고요? 그 여자 회사 기밀 빼돌렸어요. 외부에 넘기려 했고요. 그래서 해고당한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서연 씨는 그냥 잘못된 걸 지적한 거예요. 증거는요?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보여줘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USB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것만으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기철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젊은 친구, 세상 몰라도 너무 몰라요. 증거 없으면 진실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말이에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뭘 했는지는 알아요? 서준영 차장님 아들 맞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버지가 왜요? 2012년에 당신 아버지도 재무팀에 있었어요. 송금 서류에 도장 찍은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몰랐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긴요. 회사 일이란 게 다 그래요. 윗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서류 주면 도장 찍고 결제 올리라면 올리고. 그게 회사 생활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2012년 3분기 해외 송금건에 대해서요. 도기철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리고 충고하는데 그 여자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회사가 다 처리했어요. 가족까지 건드렸을걸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산 거예요. 13년 동안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가족까지 협박했다는 거예요? 협박이라니요. 그냥 적절한 합의였죠. 조용히 하면 문제없고 떠들면 곤란해지고. 간단한 거래예요. 그게 어떻게? 세상이 원래 그래요. 약자는 입 다물어야 살아요. 그 여자도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사라진 거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 도기철이 웃었어요. 진짜로 웃었습니다. 양심 가지고 밥 먹고 살아요? 집 사요? 애 키워요? 안 되죠. 양심은 배부른 사람이나 찾는 거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까지 협박했다. 서연 씨 부모님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연 씨는 입을 다물었고 준호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결국 사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도 관련되어 있었다. 도장을 찍었다. 서류를 결제했다. 설마 아버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한 걸까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 씨였습니다. 준호 씨, 어디 계세요? 곧 갈게요.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집에서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도기철 말이 맞았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기록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강했습니다. 13년 전에도 지금도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버스가 왔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설령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설령 증거를 찾지 못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가보겠다고. 서연 씨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차려놨더군요. 저를 위해서요. 드세요. 고마워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 씨는 마주 앉아 저를 봤어요. 준호 씨. 네.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냥. 볼 일 있었어요. 저 때문인가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서연 씨 13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에서 뭘 한 거예요? 왜 해고당한 거예요? 누가 서연 씨를 협박한 거예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냥요. 가족 때문인가요? 서연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맞죠? 회사가 서연 씨 가족을 협박한 거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줬어요. 떨리는 어깨를, 마른 등을 그냥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기철의 냉소가 떠올랐어요. 증거 없으면 진실도 없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어떻게든요. 다음 날 서연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는 침대 밑에서 낡은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구겨지고 얼룩진 갈색 봉투였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덧대어져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13년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A4 크기의 검은색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닳아서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졌어요. 서연 씨가 수첩을 제게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저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2년 6월 3일. 그리고 빼곡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해광치로 부산 마이너스 상하이 신고 적재량 850톤 실제 추정 1200톤 차이 350톤. 배출 위치 북위 33.2 동경 125.8 보고서상 북위 34.1 동경 126.3.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날짜별로, 배 이름별로, 항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2년 7월 15일. 송금 내역 해광해운 스타오션 리미티드. K만 35억 원. 명목 선박 유지보수 실제 사용처 미확인. 결제 도기철 재무이사 최종 승인. 물음표 3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날짜, 배 이름, 적재량, 배출 위치, 송금 내역. 그리고 조작된 수치와 실제 수치의 비교. 8월, 9월, 10월. 3개월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저는 멈췄어요. 2012년 9월 28일 마이너스 최종 정리. 확인된 불법 행위. 1.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총 23회. A. 적재량 허위 신고 총 18회. 3. 해외 페이퍼 컴퍼니 통한 자금 세탁 총 127억 원. 4. 데이터 조작 및 허위 보고. 그 아래 빨간 펜으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최종 승인권자 서준영 차장.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서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준호 씨. 아버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도장만 찍은 거라고요. 도기철이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서연 씨가 수첩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복사된 서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흐릿했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송금 최종 승인서. 금액 35억 원. 수신 스타오션 리미티드. 승인자 서준영인. 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날짜는 2012년 7월 16일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한 것만이 아니죠? 네. 20건 넘어요. 전부 아버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서연 씨가 수첩을 더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계속 나왔어요. 송금 승인서, 데이터 보고서, 결제 문서. 모두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준영. 제 아버지였습니다. 준호 씨, 제가 해경에 제보하려 했을 때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님을 보호한 거예요. 모든 책임을 재무이사한테 돌리고 아버님 이름은 빼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왜요? 아버님이 오래 근무하신 분이니까요. 회사에 충성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도 아버님을 지켜준 거예요.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니. 준호 씨. 네.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 씨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서류는 거짓말 안 해요. 도장도 서명도 다 진짜예요. 서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호 씨 아버님까지 연루되면 준호 씨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게 두려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어요. 13년 전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마라. 그때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절 걱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한 일을요. 준호 씨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13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네, 아버지. 준호야, 무슨 일이냐? 뵙고 싶어요. 내일 갈게요. 갑자기 왜? 그냥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 씨가 저를 봤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봐야죠. 진짜 아버지가 한 건지. 만약 맞다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맞다면.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고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덮어야 할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해가 뜰 무렵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바닷가를 걷는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세상엔 옳은 일만 있는 게 아니란다. 그럼 뭐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지. 꿈속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그건 나쁜 일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다를 보고 계셨죠. 저는 그 꿈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밝았어요.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했어요. 진실을요. 설령 그 진실이 저를 무너뜨린다 해도요. 아버지 댁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가셨다고 했어요. 집엔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죠.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왔구나. 네. 저는 가방에서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냐? 보세요.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2012년 기록이에요. 해광해운의 불법 행위들이요. 아버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도요.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만든 거냐? 이서연이요. 아버지 아시죠? 13년 전에 해양 데이터 분석팀에 있던 사람. 모른다. 거짓말 마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도장 찍힌 서류가 여기 다 있어요. 송금 승인서, 데이터 보고서 전부요. 아버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봤어요. 준호야. 네. 이걸 어디서 구한 거냐? 서연 씨한테 받았어요.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뭐? 해운대역 플랫폼에서 노숙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데려왔죠. 그리고 어제 이 수첩을 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야, 그 여자 말 믿으면 안 된다. 왜요? 그 여자는 회사 기밀을 빼돌린 사람이야. 내부 정보 유출자라고. 아니에요. 서연 씨는 잘못된 걸 지적한 거예요.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오해다.
오해요?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여기 아버지 이름 있어요. 최종 승인권자로요. 이것도 오해예요? 그건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회사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아버지 맞은편에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알고 있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그냥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 찍고 결제 올리고.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어. 금액이 너무 컸고 송금쳐도 의심스러웠지. 그래서 알아봤어. 그리고요? 불법이었어. 다 불법이었어. 그럼 왜 계속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회사가 막았어. 재무이사가 날 불렀어. 말했지. 이건 회사 생존을 위한 일이다. 내가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떠들면 너도 공범이다. 같이 무너진다. 협박이잖아요. 협박이지. 근데 나한텐 선택지가 없었어. 그때 너 대학생이었고 등록금 내야 했고 어머니는 아프셨고. 나까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참았어. 도장 찍고 입 다물고 32년을 버텼어. 서연 씨는요? 서연 씨가 신고하려 할 때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막지 않으셨어요? 못 막았어. 이미 회사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재무이사가 직접 처리했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겁했지. 알아. 근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계셨어요. 32년간 회사에 충성했던 사람.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 가족을 먹여 살렸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내 첫사랑을 그렇게 만든 게 나였구나. 몰랐어. 그 여자가 그렇게 된 줄은.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뭘 해야 하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수하세요. 뭐? 해양경찰에 가세요. 그리고 다 말씀하세요. 13년 전 일을요. 준호야, 그럼 나는 처벌받으셔야죠.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냐? 어머니는? 너는? 괜찮아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일도 있고요. 어머니 제가 모실 수 있어요. 준호야. 아버지, 이게 맞는 거예요. 더 늦으면 안 돼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13년 전 무혐의 처리됐던 사건을요. 그리고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광해운은 기소됐어요. 법인과 당시 임원진 전원이요. 도기철 전 재무이사도 구속됐습니다. 아버지는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자수했고 협조적이었고 실질적 주도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서연 씨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받게 됐어요. 국가에서 새 신분증을 발급해줬고 의료 지원도 제공됐습니다. 1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거예요. 그날 저녁 저와 서연 씨는 바닷가에 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어요. 11월 말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준호 씨. 네. 고마워요. 제가요? 네. 준호 씨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플랫폼에 있었을 거예요. 서연 씨가 웃었어요.
13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천천히 회복할 거예요.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정상적인 삶 찾아갈 거예요. 좋아요. 준호 씨는요? 저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는 파도를 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니까 책임지셔야죠. 미안해요. 왜요? 제 때문에 준호 씨 아버님이. 아니에요. 서연 씨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저는 서연 씨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파도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3년의 시간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연 씨에게도 저에게도 아버지에게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해냈다고. 진실을 밝혀냈고 정의를 세웠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요. 비록 상처가 남았어도요. 우리는 해낸 거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항만 안전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해양환경시민단체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바다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불법 투기 감시, 환경 캠페인, 청소년 교육. 작은 일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서연 씨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데이터 분석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거였습니다. 해양 데이터 분석이 전공이었으니까 딱 맞는 자리였죠.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13년 만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었으니까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출퇴근하는 것도 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잘 해냈어요. 천천히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계셨어요. 집행유예를 받으셨지만 회사는 그만두셨습니다. 정년까지 3년 남았는데도요. 본인이 원하신 거였어요. 더 이상 그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지내세요. 청소하고 장보고 산책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아버지는 편해 보이셨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서연 씨, 시간 있어요? 네, 왜요? 바다 갈래요? 좋아요. 우리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만났습니다. 5월이라 날씨가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한적한 쪽 모래사장으로 갔습니다. 서연 씨는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있었고요. 요새 일은 어때요? 좋아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다행이다. 준호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요새 시민단체 활동하느라 바빠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파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서연 씨가 말했어요. 준호 씨. 네. 13년 동안 멀어졌잖아요.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저는 멈춰 섰습니다. 서연 씨도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너무 많이 겪었으니까. 13년이란 시간도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요. 지금의 우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서연 씨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부터. 저는 서연 씨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끝없이 반복됐죠. 13년 전 우리는 같은 바다를 봤습니다. 젊었고 순수했고 앞날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같은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었고 상처 입었고 많은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준호 씨. 응?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도요, 서연 씨.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연 씨 머리카락이 날렸고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여기 있다는 게, 함께라는 게, 그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끝났다고 생각한 게 다시 시작되기도 한다고. 13년이란 시간은 길었지만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배웠으니까요. 진실의 무게를, 정의의 가치를, 용기의 의미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힘을요. 파도가 또 밀려왔습니다. 발목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잘 될 거죠? 당연하죠. 믿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를 따라서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저녁이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요. 바로 지금부터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